201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콘텐츠계에서 유행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말할 것도 없이 이세계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세계물 또는 이세계에서 고등학생이 깽판 치는 이른바 이곡갱이란 장르는 쉽게 말해서 다른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장르죠. 한 예로 덤프트럭에 치인다던가 하는 사망사고로 인해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면서 현실 세계에선 평범했던 주인공이 이 세계에서는 특별한 능력을 보이며 주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다는 클리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이 태어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작가로서는 실제 배경의 경우 고증 문제를 지적당할 우려가 있지만 이 세계물은 설계만 잘하면 고증 문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허점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당시 애니메이션을 주로 보던 10대에서 30대가 2008년 리먼 쇼크로 인한 경제 붕괴, 2010년대 일본의 비정규직 확대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아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팽팽한 상황에서 그럼 다음 생은 어떠냐 하는 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준 겁니다. 2010년경 소설가가 되자란 투고 소설 사이트에서 유행을 얻기 시작했고, 이를 아이폰을 시작으로 한 모바일 문화가 키웠죠. 하지만 이게 이 세계물의 최초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최초는 무엇일까요?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팬은 토미노 유쇼키의 작품 성전사 단바인을 꼽곤 하지요. 그런데 단바인은 원조이긴 하지만 사실 기존의 이 세계물과는 정말 다른 작품이에요. 사실 이 세계로 간다는 개념은 소설과 영화계에서는 1970년대부터 존재했습니다. 다만 이 세계와 로봇물의 결합이라는 형식을 완성한 것은 단바인이 최초라고 할 수 있죠. 1983년에 만들어진 이 작품은 지금까지 나온 이 세계물의 포맷 그 자체이며 정말 어렵다는 이 세계물 베이스에 로봇 왕국까지 나온, 나아가 그 어렵다는 고증 문제까지 정면 돌파를 한 이 세계물의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빠르긴 했지만요. 성전사 단바인, 이하 단바인은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유쇼키가 만든 바이스톤웰 사가의 첫 작품으로 이 세계물의 탄탄한 구조를 완성시킨 작품이자 비극적 영웅담의 완성형이라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물의 원형이자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품들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른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 세계물은 이 세계 사람들이 현실에 비해서 어수룩하거나 혹은 무명 수준이 낮기 때문에 주인공이 우위를 점하게 되지만 단바인은 이 둘 모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인공인 쇼자마는 이 세계 사람들의 권력 투쟁에 휘말리며 더욱 가혹한 시련에 휘말리기 때문이죠. 80년대 일본 모토크로스 챔피언을 꿈꾸는 소년 쇼자마는 어느 날 이 세계인 바이스톤웰로 소환됩니다. 이곳은 중세 유럽풍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공중왕국, 기계의 문명, 로봇 등이 존재하는 일본보다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었죠. 이는 오라력이란 신비한 힘 덕분이었습니다. 오라력은 인간의 정신력에서 나오는 생체 에너지인데 바이스톤웰의 사람들은 이 오라력이 낮기 때문에 드레이크는 자신의 패권을 위해서 오라력이 높은 지상의 사람들을 소환해왔던 것이죠. 이렇게 소환된 쇼우는 전쟁의 도구로서 오라력으로 움직이는 로봇 오라배틀러에 탑승하게 됩니다. 오라배틀러는 곤충과 비슷하게 생긴 로봇으로 바이스톤웰의 오라력을 활용하는 기체죠. 이 기체의 생체적인 디자인은 자연의 힘을 병기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햇병기를 초월하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병기가 된 쇼우, 일반적인 이 세계물에선 강력한 힘을 가진 주인공이 대활약하지만 쇼우는 강력한 오라력을 갖고 있을 뿐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개인주의가 강했으며 세상을 구하는 것은커녕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겨우 돌아간 집, 교육자인 어머니는 자신의 이상을 따라주지 않는 아들을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가 총까지 빼들자 쇼우는 눈물을 흘리며 떠납니다. 결국 그는 타이로 인해 이 세계로 돌아가고 이에 따라 자기 삶까지 무너져버리고 말죠. 대부분의 이 세계물에서 이 세계는 일종의 도피처이자 나를 돋보이게 하는 낙원입니다. 무직전생의 주인공은 전생의 지식으로 천재마법사가 되고 리제로의 주인공은 죽음을 되돌리는 능력으로 모두를 구하죠. 하지만 이 작품은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는 현실의 진리를 차갑게 던지면서 나아가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냉정한 시선으로 말합니다. 처음엔 드레이크를 위해 싸웠지만 훗날 연인이 되는 마블에게서 바이스톤웰을 노리는 드레이크의 음을 들은 그는 이후 마블에 속한 기분과의 투항에서 같이 싸우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 세계물의 경우 캐릭터들의 성격이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계에 와서 희한한 기술을 부리는 주인공을 의심도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죠.
물론 이는 처음에 독자를 휘어잡지 못하면 바로 탈출되는 냉정한 시장 상황의 결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단바이는 다릅니다. 주인공 쇼를 비롯해서 모든 인물이 다층적인 면을 갖고 있죠. 아국의 드레이크 로프트는 오라 배틀러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기술과 전투력을 결합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은 현대 군사산업복합제를 연상하게 하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드레이크가 단순한 악당이 아니란 겁니다. 그는 자신만의 이상과 철학을 가진 인물이며 때론 쇼보다 더 냉철하게 현실을 보기도 하죠. 하지만 불행히도 능력만큼 야심이 컸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전화에 던져놓고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즉 냉철한 지도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야심이란 유혹에 무너지는 인간으로서 그려진 것이죠. 쇼는 처음에는 전쟁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모토크로스도 전쟁도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차피 싸우는 거라면 제약 없는 이 세계에서 멋지게 싸워서 활약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절대 판타지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쇼는 전장을 수차례 경험하면서 자신이 뛰어든 전장에는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간성이 서서히 무너져가지요. 아니, 지상에서 소환된 사람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서 오라력이란 강한 힘을 얻게 된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서로의 존재에 컴플렉스를 느끼면서 예민해져 갔습니다. 이 와중에 현생에선 평범한 뮤지션이었던 제릴이 강한 힘을 보이며 영웅 취급을 받자 그는 이에 도취되어 아기의 오라에 휩싸여 자멸합니다. 이후 오라력이라는 힘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서히 자멸하면서 쇼우는 현실을 깨닫습니다. 강한 힘이 주는 광기에 휘말려들면 자신도 소멸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후 바이소누엘만이 아니라 현실의 국가들까지 전쟁의 광기에 휘말리면서 무력에 취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요. 여러분이 만약 이 세계로 소환된다면 정말 멋진 모험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쇼우처럼 전쟁에 이용당하는 소모품이 될까요? 우린 이 세계에서 영웅이 되길 꿈꾸죠. 부와 미녀가 따르는 삶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사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지역에 한정된 자원을 나눌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높은 확률로 정보가 적은 신참은 배척당하거나 이용당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이는 토미노요시키의 전쟁관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2차 대전 때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고는 하지만 그 전쟁은 위정자들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벌어진 것이었으며 그런 전쟁에 가볍게 취해서 몸을 던져버리면 당신은 바로 그 대가를 받는다. 이는 소설판 단바인 그리고 같은 해에 출간된 바이스톤웰 사가인 린의 날개에선 더욱더 적나라합니다. 이 책은 샤코미즈의 삶을 통해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비이성적 전쟁과 국가 이데올로기의 광기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 소설판에서 전쟁에 몸을 던졌다 파멸한 샤코미즈는 이후 애니메이션판 린의 날개에서 강력한 힘을 손에 넣은 후 한때 자신의 적이었던 미국을 타도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이후 타락한 일본에 실망하여 도쿄를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이는 내가 가진 강대한 힘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쟁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기동사 건담에서 전쟁에 휘말린 소년의 생존기를 그렸던 도미노는 단바인을 통해서 전쟁은 결코 끝낼 수가 없으며 피해자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서사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는 좀 더 다듬어져서 훗날 데이트를 칠 명작 기동사 제타 건담의 서사로 이어지죠. 적과 아군의 선악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에우고와 티탄즈 간의 대립을 전쟁에 뛰어든 다혈질 소년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과정 그 소년을 보듬어준 여성이 죽자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은 포와 로제메가 죽어가며 카미오가 무너지는 과정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 외에도 후계기인 빌바인이 나올 때 변형대로 인계받는 식의 연출 등도 그렇고 효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참여 얼굴도 훗날 제타 건담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대화와 탈부 없는 대립이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 작품은 당시엔 드라마적인 면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8년 포브스의 블루레이 리뷰에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던 판타지, 메카닉 융합물이라 평가했지요. 똑같은 패턴의 양산형 이세계물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이세계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선구자였다고 말이죠.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지만 호불호도 상당한데요. 우선 냉정하게 작품을 들여다보면 사건과 사건의 연결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예로 부모에게 실망한 쇼우가 바이스톤웰로 돌아가려다가 가라리아가 죽는 바람에 오라로드가 사라져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데 두 번째 시도에 겨우 돌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작품을 아무리 봐도 어떻게 갑자기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작품은 훌륭한 인간 드라마와 맞지 않는 허술한 구멍이 좀 있는 편인 거죠. 또한 완고면에선 대실패였는데요.
단바이 등의 초기 오라배틀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곤충을 바탕으로 제작했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 기괴한 로봇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로봇물이라는 것은 완구를 팔기 위한 광고입니다. 하지만 오라배틀러의 디자인은 곡선이 많고 디자인이 복잡해서 80년대 기술로는 키토화하는 것이 어려웠지요. 그래서 스폰서의 요청에 의해서 단순한 디자인의 빌바인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완구 판매는 끝내 좋아지지 않았죠. 결국 클로버 완구의 경영난과 맞물려 스폰서가 반다이로 교체됩니다. 게다가 처음에 너무 빨랐다고 말한 데서 감을 잡으셨겠지만 당시 시청률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건담 이후 일본에선 리얼 로봇물에 붐이 일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판타지 세계의 로봇은 낯선 장르였죠. 즉 본인이 만든 트렌드를 스스로 거슬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당시의 감독, 연출, 작화가 교도로 진행되어 액션은 훌륭하지만 작화에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마벨의 경우 어떤 장면에선 미녀지만 어떤 장면에선 듬직한 형님, 시라 여왕은 매 장면마다 아름답지만 그 캐릭터들이 전부 다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는 40주년 인터뷰에서 토미노 감독이 인정한 것이기도 하지요. 이유는 토미노 감독이 동시에 중전기 엘가임도 모자라 제타 건담 준비까지 하는 바람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지요. 또한 이 작품의 작화는 일부는 지금 봐도 훌륭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볼만한 작품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봐도 캐릭터와 드라마 그리고 메시지는 훌륭하지만 요즘 사람들에게 권하기엔 작화가 좀 낡은 편입니다. 일부 액션은 지금 기준으로 봐도 훌륭한 편이지만 그것만 갖고 추천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세월의 무게란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요. 또한 요즘 사람들이 보면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세계의 물이라는 장점은 여러 후배들이 앞다투어 베끼는 바람에 지금으로선 고전이란 상징성만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전 왜 지금 단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은 애니메이션을 서브컬처라 부르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애니메이션이 대중문화가 된 시기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OTT에선 상위 랭크에 랭크될 정도죠. 그리고 그 중심엔 이세계물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이세계물이 뭔지 물어보신다면 물론 개인차는 존재하겠지만 저는 단바인 외에는 떠오르는 작품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시대를 초월한 주제성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현실의 고뇌에서 도피한 것이 아니라 무리한 전쟁으로 현실을 도피하려고 했던 과거 일본 군부를 비판하며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권력자들의 작태를 철저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모품처럼 사용된 병사들, 관계에 빠져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묘사하며 전쟁의 비극을 훌륭하게 전달하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극히 사실적입니다. 비록 전쟁은 아니지만 현대 지상인들이 겪는 번아웃과 쇼가 전쟁에서 겪는 정신적 붕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소모되는 개인의 비극 말이죠. 그리고 이는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기에 그만큼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묵직하지요. 둘째, 도전정신입니다. 앞서 말했듯 단바이는 완벽한 작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존에 없던 이야기, 메카닉, 캐릭터를 바탕으로 전쟁의 비극을 묘사하려 한 도전정신이 돋보이죠. 자신이 만든 리얼 로봇이란 장르를 거부하면서 판타지와 로봇이란 당시에 섞기 어려웠던 두 장르를 과감하게 결합한 시도 자체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티도 물러서지 않았기에 이 작품의 무게감은 그만큼 강한 것이죠. 셋째, 이세계물의 교과서. 이 작품은 단순히 최고의 이세계물을 넘어 지금 이세계물의 원형을 제시한 도전정신의 결과입니다. 포브스의 기사에선 단바인이 똑같은 패턴의 양산형 이세계물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이세계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해답이라 평가합니다. 또한 독자층이 너무 달라서 섞이기 어려운 이세계물과 로봇물의 조합을 훌륭하게 성공시킨 사례이기도 하지요. 2010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나이츠 앤 매직이라는 작품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단바인, 엘가임을 이식한 면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단바인이 더 돋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 작품은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후 나올 이세계물, 판타지 로봇물의 기반을 만들고 많은 작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단바인의 연출진 일부는 이후 마신영웅전 와타루, 여고생이 이 세계에서 활약하는 로봇 판타지 천공의 에스카플로네를 제작하기도 했으며 아예 그대로 컨셉을 따온 작품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나이츠 앤 매직이 그렇고 마장기신의 세계 라기아스는 바이스톤의 사가의 이 세계 소환 구조를 모티브로 차용했습니다. 기동 변기를 위해서 이 세계에서 사람을 소환하며 오라락이 아닌 플라나로 움직이는 변기를 조종하지요. 단바인은 단순히 전쟁 서사를 그린 작품이 아니라 시스템에 소모되어가는 현대인의 초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상적인 세계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이 오늘날에도 유효하지요. 그리고 그 경고는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계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이 세계를 갈망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이니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